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박경숙 작가의 작품 해나 준비했습니다. 바깥서돈끼리 술 한잔 주고받으며 나누는 대화 속엔 이 땅의 깊고 오래된 서사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해나, 박경숙. 눈꺼풀 위로 따뜻한 물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에 눈을 떴다. 햇살이 침대 머리까지 들어와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다.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앉아 빛이 가득한 남서형 창문을 바라봤다. 정신이 몽롱했다. 비행기 여행의 시차가 가시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가야 하는가. 김 교수님 일어나셨습니까? 나를 깨우려고 그랬던지 영호 씨가 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의 흰 머리칼이 햇살을 받아 더 희게 보여 나는 눈을 가느스름 떴다. 어휴, 그러게요. 너무 자버렸네요. 올 때마다 늘 그렇긴 하지만요. 이번엔 오랜만에 오긴 했어요. 3년 만인가요? 그의 여름 사부인과 함께 오셨던 때가. 참, 그때 우린 이미 한국에 나가 있어서 이 집에서 뵙지는 못했지요. 이번에도 사부인과 함께 오셔도 되는데 그러셨습니다. 영우 씨가 나를 외면한 채 창가에 가 섰다. 창밖의 뜰을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그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는 게 느껴졌다. 사돈이 혼자 계신데 어떻게 집사람과 함께 오겠습니까? 영호 씨가 알아듣길 원치 않으며 나는 웅얼대듯 말했다. 침대에서 나와 새삼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 속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영이가 사이에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다. 애들은 스키장에 잘 도착했겠죠? 나는 그것도 확인 못한 채 잠에 떨어졌던 게 민망해 물었다. 예, 잘 도착했답니다. 모처럼 둘이서 떠난 여행이라 퍽이나 좋은 모양입니다. 아이 기르느라 젊은 아이들이 그런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지요. 거기다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아이고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이나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까? 영호 씨가 코로나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음성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저도 지난 봄엔 오미크론에 걸렸었죠. 집사람도요. 서울 주변에 안 걸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가벼워질 병이었는데. 나는 뒷말을 잊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공연한 말을 한 것 같았다. 창가에선 영호 씨의 뒷모습이 좀 움찔하는 듯 보였다. 가벼워진 게 정말 다행이죠. 안 그랬다면 우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살아있으니 또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는 몸을 돌려 창을 등진 채 말했는데 나를 보고 있진 않았다. 마치 허공에 무엇을 보고 있는 듯 했다. 어쩌면 그녀가 거기 서 있는 것처럼. 인생이 황혼에 접어들었으나 참 기쁨 있고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아이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이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그녀의 모습에 공연히 마음이 설렜다. 키가 크고 턱이 각진 사윗감이 서울로 인사를 왔을 때 막연히 그 부모도 비슷한 모습일 거라 짐작했었다. 하지만 영호 씨도 사부인도 체격이 아담했고 그녀의 웃는 모습은 어찌나 환하던지.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사돈 부부와 우리는 이따금 서울과 미국의 집을 바꿔 사용했다. 주로 내가 방학을 맞는 여름이거나 겨울이었는데 때론 서로 만나지 못한 채 나와 아내가 LA에 도착할 무렵 영우 씨와 사부인은 서울 우리 집에 가 있곤 했다. 그들이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고도 못 잊어 하는 고국 방문은 그렇게 몇 번인가 이루어졌고 나와 아내도 사돈 내외가 쓰던 방에 들어 방학 내내 미국 생활을 즐겼다. 오롯이 늙은 두 사람의 사진이 걸린 방에서 그들이 쓰던 침대에 누우면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아름다운 사부인이 영우 씨와 자던 침대에 아내와 함께 누우면 베갯머리에서 그들의 채취가 풍겨오는 것 같았다. 그만 나오셔서 뭐 좀 드셔야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저녁으로 드셔야겠어요. 멀거니 아이들 결혼 사진을 보고선 내 어깨에 영우 씨의 손길이 스쳤다. 네, 그러지요.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던 게 멋쩍어 얼른 그를 따라 방을 나왔다. 널찍한 거실이 어두침침했다. 그새 해가 더 기울어 있었다. 영우 씨가 램프 스위치를 올렸다. 아이들 방이 불편하진 않으신지요? 오실 때마다 우리 방을 쓰셨을 텐데. 사돈이 계시는데 제가 그 방을 쓸 수는 없지요. 나는 그녀의 환한 미소가 떠올라 좀 겸연쩍은 표정을 했다. 미국 생활이란 게 그렇습니다. 오래 살았어도 아이들과 살고 있는 이 집 한 채만 남았습니다. 뒷마당이 넓어 정원을 잘 가꾸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나무와 꽃값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원사도 불러야 해서 아예 돌을 깔아버렸는데 손녀딸이 자라니 걱정입니다. 뛰어놀다가 다칠까 봐서요. 아들애가 제 자식 다칠까 봐 질색을 하며 집을 옮기겠다고 해요. 하긴 이 집의 절반은 그의 것이기도 하지요. 취직을 하고 나선 융자금을 매달 그 애가 냈으니까요. 애들이 이 집을 팔고 딴 데로 가면 나는 그만 시니어 원룸으로나 들어가려고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는 영우 씨의 목소리가 좀 쓸쓸하게 들렸다. 식탁에 늘어놓은 반찬들은 서영의 솜씨로 보이진 않았다. 간장에 졸인 메추리알과 장조림, 멸치볶음과 오징어채 무침, 그리고 두부조림. 한눈에 보아도 마켓 반찬코너에서 사온 것 같았다. 영우 씨는 소불고기가 담긴 접시에 뚜껑을 덮어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나도 모르게 꼴깍 침이 넘어갔다. 배가 고프기보다는 입안에 갈증이 일었다. 나는 식탁에 숟가락을 놓는 영우 씨를 바라봤다. 우리 술 한잔 할까요? 밥보다 먼저. 저녁 먹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네요. 그럼 그럴까요? 소주 있어요. 여기 한인마켓에 가면 없는 게 없죠. 한국에서 먹는 건 다 있어요. 그래도 왜 고국이 그리운 건지. 영호 씨가 식탁으로 숙였던 백발의 머리를 들며 빙긋이 웃었다. 고국이 그립다면서도 그리 쓸쓸한 웃음이 아니었다. 어쩌면 술을 마시자는 내 말이 반가운 것도 같았다. 그가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고 잔 2개를 식탁에 놓았다. 김이 오르게 덮여진 불고기 접시를 전자레인지에서 꺼내 식탁 가운데에 놓고 영호 씨는 술잔을 채웠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가 술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오히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사돈. 나는 속으론 그를 늘 영호 씨라고 부르면서도 겉으로 호칭은 사돈이었다. 어쩌면 영호 씨는 속으론 나를 사돈이라고 칭하면서 겉으론 김 교수라고 부르는 것인지 우리는 둘 다 속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툰 세대였다. 영호 씨가 아이들이 여행을 떠난다며 빈집을 함께 지키자고 문자를 보내온 건 2주 전이었다. 겨울방학을 맞은 걸 뻔히 알고 서울의 추위를 피해 따뜻한 LA로 오라고 은근 유혹을 했다. 사실 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딸이 보고 싶었다. 손녀딸은 또 얼마나 자랐을 것인가. 애들이 캐나다 스키 여행에 손녀딸은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다며 같이 아이나 보자고 했다. 텅 빈 집에 소녀와 함께 남을 영호 씨가 상상되자 마음 한끝이 아파왔다. 사부인이 떠났을 때는 전염병이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당연히 장례에 올 수도 없었다. 그 뒤로 2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오다니. 나는 소주잔을 기울이는 영호 씨의 목올대를 멀거니 바라봤다. 맑은 술이 눈물처럼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목젖이 꿈틀거렸다. 해나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올 거예요.
파티가 끝나면 아이들을 다 그 집에서 재우기도 하거든요. 영호 씨 말을 듣고서야 나는 해나가 돌아오지 않는 걸 알았다. 아침에 여기 도착했을 때 딸 내외는 새벽 비행기로 이미 캐나다로 떠난 후였다. 조금 섭섭했지만 여행 일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이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래도 한 열흘 같이 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운함을 달랬다. 나를 보더니 영호씨 뒤로 숨으며 잠시 수줍게 웃던 해나는 곧 이웃집에서 픽업온 벤에 올라탔다. 차 안엔 생일 파티에 가는 67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해나를 보내고 들어와 나는 영호씨와 단둘이 남은 게 좀 어색했다. 슬그머니 방에 들어와 잠시 침대에 누웠는데 그만 저녁 때가 다 될 때까지 자버린 것이다. 다음엔 사돈이 서울 한번 나오세요. 제가 집사람을 이곳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 서울에서 편히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영호 씨의 잔에 술을 채우며 말했다. 두어 번 고개만 끄덕이던 그가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며 나를 바라봤다. 김 교수님은 우리 집 사람을 몇 번이나 보셨지요? 영호 씨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내가 그녀의 부재를 다시 일깨운 것만 같았다. 글쎄요. 처음 상견례 때, 그리고 제가 이 집을 방문한 게 한 6번쯤 되나요? 그중 절반은 제가 왔을 때 두 분이 이미 서울에 나가 계셨으니까 한 서너 번이나 될까요? 그렇군요. 하긴 사돈간이라는 게 참 가깝고도 먼 사이예요. 영호 씨가 다시 술잔을 기울였다. 나는 그의 목을대를 바라봤다. 또 한 잔의 눈물이 그의 몸을 채우는 것 같았다. 세상이 그렇다 보니 사부인 떠나셨을 때 와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그녀의 환한 웃음을 생각했다. 그 험한 시국에 뭐하러 양론봉사를 간 건지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모양입니다. 평소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양론봉사를 갔었죠. 거기 유독 돌아가신 장모님을 닮은 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분이 걱정됐던 모양이에요. 간병인들이 전염병이 무서워서 노인들을 두고 다 떠나버렸다고. 아이고, 자기라도 가서 돌봐야 한다고 매일 그곳을 갔어요. 말릴 수도 없었지요. 집사람 성격을 아니까요. 뭐든 남에게 퍼주기 좋아하고 제 것을 못 챙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건지. 하긴 나도 내 것을 챙기는 사람은 못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집사람마저 못 챙기고 보내버렸네요. 참. 영호 씨가 쓸쓸한 얼굴로 불고기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괜찮으셨나요? 사부인이 보살피러 가셨다는 그 노인분 말이에요. 나는 그녀 죽음의 원인이 된 그 노인이 궁금하기도 했다. 웬걸요. 그 양로원이 노인 대부분이 사망했어요. 하긴 초기엔 걸렸다 하면 죽는 사람들이 많았죠. 사부인이 그렇게 가실 일은 아닌데 사실 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영호 씨를 따라 마신 소주 2잔에 나는 조금 용기가 생겨 머뭇거리지 않고 말했다. 참 예쁜 사람이었어요. 내가 처음 봤을 때. 영호 씨의 눈빛이 아득해졌다. 마치 젊은 그녀를 눈앞에 보고 있는 듯 했다. 두 분은 미국에서 만나셨다고 했죠? 나는 영호 씨와 그녀의 젊은 날을 상상해 보았다. 그랬죠. 나는 군대에 다녀와 늦게 대학을 다니다 유학을 왔고 집사람은 고등학교 때 가족 이민을 왔다고 했어요. 그 사람도 그때까지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 우리는 대학 ESL 클래스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두 번째 언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었죠. 가냘픈 몸매에 하얀 얼굴의 첫인상이 좀 슬퍼 보였어요. 낯선 미국 생활에 대해 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선 왠지 그 여자를 보살펴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그때 장인어른의 두 번째 사업이 막 망해갈 쯤이었죠. 한국에선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분이 에이구 미국에 와서 실패만 하시다 떠났어요. 영호 씨는 붉어진 눈가에 슬쩍 웃음을 머금었다. 술을 삼키고 푸 내뱉는 날숨이 그의 앞머리칼을 날렸다. 좀 허무해 보이는 웃음이었다. 제가 듣기에 그분은 유신 정부가 싫어서 미국으로 오셨다던데. 나는 언젠가 서영기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를 바라봤다. 영호 씨가 탁 소리가 나게 식탁 위로 술잔을 내려놓았다. 우리는 조금씩 사돈간의 예의 같은 걸 벗어내고 있었다. 글쎄 그랬답니다. 당시 서울에서 섬유연단 공장을 운영했는데 아주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박동과 찍었던 사진도 있어요. 하긴 정경유착이 심했던 시대였으니까요. 영호 씨가 소리를 내 웃었다. 박동과 사진까지 찍으셨던 분이 유신 정권은 싫으셨던 건가요? 나는 정말 궁금해서 물었다. 영호 씨가 자작으로 술을 따라들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그 어른은 그렇다 쳐도 70년대엔 북한과 전쟁이 날까봐 미국 이민 온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대부분 재상가들이었는데 그중엔 친일파들도 꽤 있다고 해요. 그 자녀들이 미국에서 교육받고 주류로 나가기도 했지요. 그것이 교육의 힘일까요? 아니면 돈의 힘일까요? 아님 친일의 힘인가? 영호 씨의 입술이 좀 삐뚤어매졌다. 나는 그의 배경을 잘 알지 못했다. 서영이는 제 시아버지가 그저 홀로 미국 유학을 와 결혼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다. 전쟁 날까봐 떠난 사람들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어르신은 단지 유신 정부가 싫어서 떠나셨나 보네요. 그렇다고 해요. 전쟁을 무수한 분은 아니었는데 박통이 유신 정권을 만들어 독재를 강화했다고 분개하셨대요. 더는 그런 나라 살기 싫다며 재산을 정리하셨다더군요. 그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도 않았고 이민도 쉽지 않았어요. 그게 아이러니한 게 정치권의 연줄로 가족 이민을 올 수 있었다니. 정말 정의로웠던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영호 씨 입가에 조소가 어렸다. 나는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김 교수도 구한말의 이씨 일가를 아시지요? 일본과 합병된 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전 재산을 정리해 만들어 갔던 독립운동가 가족 말입니다. 이회영, 이시영 등 그 6형제들을요. 영호 씨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그럼요, 애국자들 아닙니까? 그 많은 재산을 타국에서 다 잃고 형제 중 하나는 굶어서 죽었다죠. 문학연구가 내 전공이지만 그쯤은 알고 있다고 나는 조금 힘주어 말했다. 그러게요. 한일합방된 조선이 싫고 유신 정권이 들어선 대한민국이 싫어서 재산을 정리해 나라를 든 건 같은데 독립운동의 기록을 남긴 이씨 형제들에 비하면 우리 장인어른은 남긴 게 없어요. 우리가 결혼을 한 뒤에도 몇 번인가 사업을 벌였지만 다 실패하고 돌아가실 땐 빈털터리셨어요. 남은 건 우리 집 사람 하나였죠. 근데 왜 그 어른과 이시영 형제를 비교하시는 건가요?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영호 씨의 입이 다시 삐뚤어매졌다. 그게 말입니다. 장인어른이 생전에 본인을 그 이씨 형제들과 비교하셨거든요. 그땐 그렇게 정치를 비판하고 떠나올 수 있었던 그 용기에 장인어른을 존경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나도 유신 정부에 반대하며 데모에 앞장섰다가 미국으로 억지 유학을 온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서영이에게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해서 조금 놀랐다. 그러셨습니까? 영호 씨는 나보다 5살 위였다. 그가 복학생으로 데모에 앞장섰을 때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하여간요. 우리 집 사람은 참 여리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렇다 쳐도 그 사람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니었죠. 부모를 따라왔으니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거기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담 우린 한국에서도 만났을까요? 데모스크럼 속에서 눈을 마주쳐 사귀게 되고 결혼도 했을까요? 그래서 서울에 살았다면, 거기서 아이를 낳고 늙어갔다면 아직 살아있을까요? 초기에 한국은 K방역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트럼프가 여기서 엉뚱한 소리나 해대며 전염병을 방관하고 있을 때 말이죠. 영호 씨가 술잔을 내려놓고 끝내 흐느꼈다. 내 눈에도 눈물이 고이다 볼을 타고 흘렀다. 그와 내가 몇 잔 마신 술이 눈물이 돼 다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환한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저도 사부인을 뵙고 싶습니다. 술 탓인지 나는 천연덕스럽게 그녀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말았다. 영호 씨가 눈물을 닦으며 다시 술잔을 들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뵈었는데 이렇게 주책을 떨어서. 사실 말을 나눌 사람도 없었어요. 한동안 세상이 봉쇄돼 사람들을 만나지 않다 보니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아이들은 또 자기들 삶이 있으니 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고요. 김 교수님 앞에서나 마음껏 울어보렵니다. 술잔을 기울이는 영호 씨의 목덜미로 물기가 흘렀다. 술이 쏟아지는 것인지 눈물이 흐르는 것인지. 어학연수를 왔던 서영이가 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 영호 씨와 사부인은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쉬는 중이라고 했다. 당연히 생활은 넉넉해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말이 어눌한 사윗감은 학벌과 직업이 탄탄해 결혼을 허락했다. 사랑에도 빠졌지만 미국에 살고 싶다는 딸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하긴 미국의 삶을 꿈꾸던 사람들이 그때는 많았다. 불과 7년 전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선진국 타이틀을 단 한국에서 은근히 미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막상 다시 와보니 따뜻한 캘리포니아가 매력적이긴 했다.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이 땅에 사는 걸 서영에게 허락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딸을 만난다는 핑계로 내가 때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게 좋아서인지도 몰랐다. 사돈이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시지 않은 건 사부인과 결혼하셨기 때문인가요? 사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가실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사이와 서영이의 만남을 생각하다가 영호 씨의 눈물을 그치게 할 요량으로 물었다. 영호 씨가 붉은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봤다. 검버섯이 핀 그의 손이 두어 번 사례를 쳤다. 돌아가긴요. 나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미국으로 쫓겨온 몸인데요. 그 정보부 나부랭이들한테 말이죠. 당신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나는 가난한 산골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놈이 한평생을 미국 땅에서 살았으니 그만하면 출세했지요. 적어도 땅을 갈아서 먹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내 속을 갈아내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입에 불칠하려고 우리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오는 온갖 인종들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땅을 갈아먹고 사는 게 나았을까요? 조금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 부엌 창문께로 걸어갔다. 짧은 겨울해가 저물어 창밖은 어느덧 캄캄했다. 그는 창틀 옆에 끈을 잡아당겨 낮 동안 접혀 올렸던 블라인드를 내리며 크게 숨을 내쉬었다. 부엌과 거실은 사면에 창문이 있었다. 나도 일어서 내 뒤쪽에 창문 블라인드 끈을 잡아당겼다. 내 입에서도 영호 씨처럼 큰 숨이 새어나왔다. 블라인드를 올린 끈이 좀 조여있기도 했지만 영호 씨나 나나 그런 일에도 딸씀이 크게 나올 만큼 늙은 탓인지도 몰랐다. 유신 정부가 싫어서 미국에 오셨다는 그 어른과 데모를 하다 쫓겨온 사돈이 가족이 된 것은 어쩜 필연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겨우 창 하나의 블라인드를 내리고 도로 식탁에 앉으며 영호 씨를 바라봤다.
그는 냄비가 얹힌 레인지에 가스불을 켜고 있었다. 이제 밥을 좀 먹어야지요. 다른 반찬은 다 사왔는데 이 갈비탕은 며느리가 끓여놓고 간 거예요. 김 교수님이 좋아하신다고 어젯밤 내내 준비하더군요. 영호 씨는 왜 그런지 좀 허망한 웃음소리를 냈다. 나는 서영이가 나를 위해 갈비탕을 끓여놓았다는 게 좀 민망했다. 사돈은 갈비탕을 안 좋아하시나요? 조금 미안한 마음을 담은 내 말에 영호 씨가 돌아봤다. 그 입가에 빙긋한 웃음이 물려 있었다. 나도 좋아합니다. 이 부엌에 섰던 그 사람이 문득 보고 싶네요. 전라도 촌놈이 나와는 본질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만났던 건 필연이 아니라 그저 우연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장인어른이 재산이 좀 남아 있었고 집사람은 아주 귀하게 자란 티가 났어요. 서울에서도 부자와 정치인들이 많이 사는 상도동에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강남이 어쩌고 하지만 그때는 거긴 그저 논밭이 있는 곳이었어요. 영호 씨는 주걱을 들고 전기밥솥을 열었다. 더운 김이 솟아올랐다. 상도동이요? 나도 거기 살았었는데 제 학창 시절엔 우리 집도 좀 괜찮긴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사채업을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니 앞집엔 부장검사가 산다고 했고 주변엔 국회의원 누구, 야당 대표 누구 등 그런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나는 영호 씨가 퍼놓은 밥 2공기를 식탁으로 날랐다. 그래요? 그 동네가 그랬군요. 집사람이야 그런 말 안 했지만 장인어른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상도동도 여러 곳인데 거긴 상도 본동이었다고요. 영호 씨가 찬장에서 국대접 2개를 꺼내 막 끓기 시작하는 냄비 옆 싱크 위에 놓았다. 상도 본동이라고요? 저도 거기 살았어요. 결혼해서 아파트로 나가기 전까지요. 나는 선뜻한 무엇이 가슴을 스치는 것 같은 느낌에 목소리가 좀 커졌다. 어쩌면 그녀와 내가 가까운 곳에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옆집과 뒷집, 또 길가의 큰 집들, 무슨 사업가들이 산다고 했던 게 기억났다. 어머니는 더러 그들과 친분을 맺고 거래를 했다. 그러십니까? 김 교수님도 유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셨군요. 저만 깡촌에서 자란 가난뱅이였네요. 영호 씨가 웅얼거리듯 말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요. 이렇게 다 한 세상을 살고 늙어가는데요. 어머니가 사채업을 하신 건 호구지책이었어요. 우린 사남매였고 모두 한창 공부할 나이였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체를 처분해 마련하신 종잣돈으로 어머니는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셨죠. 살기 위해서였지만 사실 유신 정권만큼이나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생각하니 그러네요. 제가 그 돈으로 공부하고 교수가 되었으니. 나는 깡촌 출신이라는 영호 씨 앞에서 왜 그런지 부끄러웠다. 사람마다 다 자기 몫의 삶이 있는 거지요. 나는 내 몫의 삶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촌놈이 미국에 와 어여쁜 여인을 아내로 맞고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입에서 영어가 어렵지 않게 나오니 이만하면 얻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선 영어 조기 교육 때문에 난리라면서요. 거기다 아들 하나 있어도 잘 자라주었으니 고맙지요. 조신한 며느리까지 봤으니 무슨 할 말이 있으려고요. 다만 집사람 일찍 떠난 것이 가슴에 돌처럼 얹혀 있습니다. 영호 씨가 갈비탕에 담긴 대접을 내 앞에 놓으며 표정이 쓸쓸해졌다. 맑은 국물 위에 계란지단 고명과 기름에 볶은 은행알, 밤, 대추가 얹어 있었다. 이 품이 있는 갈비탕은 내가 이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녀가 끓여주던 것이었다. 우리 서영이가 사부인한테서 이 갈비탕 끓이는 법을 잘 전수받았을까요? 사실 서영이가 끓인 갈비탕을 저는 처음 먹습니다. 나는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다. 그녀가 끓여주던 그 맛이 혀에 되살아났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그 집 단모퉁이엔 능수화가 피어나곤 했답니다. 등나무 그늘에 벤치가 있고 하얀 스피치 강아지도 길렀다던데요. 가끔 상상을 해보곤 했죠. 양갈래 머리를 따내린 어린 집사람이 강아지를 품에 안고 등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모습을. 아니 참, 그건 상상이 아니라 나는 집사람 앨범에서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벽이 붉은 집과 푸른 잔디마당, 하얀 강아지, 예쁜 소녀.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나와 평생 살면서 그 삶을 못 찾아줬어요. 그러고서 그렇게 가버린 게 너무나 마음에 걸립니다. 영우 씨는 국을 뜰 생각도 않고 다시 술잔을 채웠다. 나는 선뜻한 바람 같은 것이 다시 가슴을 스치는 느낌에 슬그머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등나무 그늘이요? 하얀 강아지, 붉은 벽돌집과 단모퉁이 능소화요? 내 방에서 그런 것들이 보였었는데. 술잔을 들려던 영호 씨가 멀뚱멀뚱 나를 바라봤다. 그래요? 혹시 이웃이었나요? 아님 그 동네 집들 마당이 서로 비슷했는지도 모르지요. 혹 그 사진 있어요? 그런 사진을 보셨다면서요. 자동차 2대가 비켜갈 만한 포장길로 들어서면 막다른 길에 그런 집이 있었어요. 앞집은 검사집이었고 우리 집은 지대가 좀 높아 막다른 곳에 있는 그 붉은 벽돌 집 마당이 내려다 보였어요. 특히 여름날 제 방 창문을 열면 능수화가 단벽을 타고 붉게 피어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사업을 크게 하는 집인데 자본이 단단한지 한 번도 사채를 쓴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집의 주인이 바뀐 건 제가 중학교 3학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지금 생각하니 미국으로 간다고 했던 것 같네요. 어릴 때 일이라 다 잊었었는데 이런 우연이? 조금 흥분한 내 목소리에 더 멀뚱하게 나를 바라보던 영호 씨가 일어섰다. 사진 찾아볼게요. 그 사람 떠나고 유품 정리하면서 그 사진 다시 본 것 같아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의 얼굴이 왜 그런지 냉랭해 보였다. 나는 머쓱해져 식탁에 팔을 개고 생각에 잠겼다. 몸이 가늘고 얼굴이 하얀 소녀가 책가방을 들고 등교하는 모습을 창문으로 훔쳐보던 아침녘. 하얀 털이 부실거리는 강아지와 푸른 잔디마당을 뛰며 놀던 소녀의 모습. 때론 학교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적도 있었다. 그녀가 나보다 2살 많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녀만 보면 괜히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무렵 나의 사춘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는 몽정과 함께 시작된 내 설렘을 눈치챈 듯 어느 날 그녀의 가족이 미국으로 떠났다고 말해주었다. 나의 첫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자마자 끝나버렸고 한동안 침울하던 나는 곧 그녀를 잊어버렸다. 이 사진이에요. 멍하게 앉은 내게 영호 씨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강아지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소녀. 푸른 잔디마당 귀퉁이로 붉게 피어오른 능수화가 보였고 우리 집이 거기 있었다. 정말 사진 속에 우리 집이 있네요. 왼쪽 귀퉁이로 보이는 회색 2층 집이 저희 집이에요. 그리고 저 창문이 보이는 곳이 바로 제 방이었어요. 나는 사진을 든 채 벌떡 일어섰다. 그러게 참 인연입니다. 어린 시절 이웃으로 만났던 김 교수님과 우리 집 사람이 사돈이 될 줄이야.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깜짝 놀랐을 텐데. 영호 씨가 뒷말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나는 사진을 식탁 안쪽에 가만히 내려놓고 그를 따라 앉았다. 조금 들썩대는 가슴을 가라앉히며 미지근해진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다. 갑자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국물이 목을 넘자 나는 영우 씨를 바라봤다. 사실 옛날엔 말 한마디도 나눠보지 못했어요. 다만 나를 사이에 둔 이웃이었지만 우리 어머니와 사부인의 어머니도 별로 친분이 없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냉정한 그런 시대였죠. 술잔을 손에 쥔 영우 씨가 끌끌 웃었다. 내가 태어난 깡촌마을은 이웃집 부엌에 무슨 그릇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죠. 잔치를 벌일 일이 있거나 초상이 나면 서로 그릇들을 빌려 쓰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자란 나와 또 그렇게 자란 집사람이 이 미국 땅에서 부부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만약 장인어른이 미국행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사람은 김 교수님 같은 사람을 만났을 것 같아요. 영호 씨가 식탁에 놓인 사진 끝을 만지작거렸다. 손놀림이 마치 그녀를 만지고 있는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술이 반쯤 남은 잔을 들어 홀짝 마셨다. 우린 오늘 밤 밥을 먹긴 틀린 것 같네요. 그 전에 끼는 대로 술이나 좀 더 마시죠. 냉장고에 소주가 몇 병 더 있어요. 영호 씨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휙 술잔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바람에 내 모서리가 휜 낡은 사진이 식탁 위에서 조금 흔들렸다. 마치 그녀가 아는 체 하는 것만 같았다. 나의 첫사랑이 2달이었던지 3달이었던지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연이 끈이 이렇게 이어지다니 나는 영우 씨의 잔과 내 잔에 술을 채웠다.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사부인은 유신바람에 밀려 여기까지 왔는데 코로나의 거센 바람에 또 가버리셨네요. 소녀 시절의 사부인은 미국에 오고 싶었을까요? 어쩜 그 붉은 벽돌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또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영원한 곳으로 가시고 말았어요. 어쩜 우리들은 다 그런 바람에 휩쓸려 여기까지 온 것 아닐까요? 저도 사실은 제 뜻과 관계없이 교수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소망이었고 한때 교수직은 철법통이란 별명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이제 정년이 코앞입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사라지겠죠. 사부인이 조금 먼저 가셨을 뿐입니다. 영호 씨를 위로한다는 말이 자꾸 빗나가는 듯 했다. 나는 좀 취해 있었다. 우리 장인어른은 본인의 분노로 딸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 결국 코로나 바람에 날려버렸어요. 그 양반 그렇게 떠나온 게 애국심이라고 늘 말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더듬어 보면 갑자기 세상이 바뀌고 뭔가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졌던 것도 같아요. 아마 그것에 분개하셨겠지요. 본인을 이회영 형제들과 비교했던 건 어떤 변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방골 출신이 제 앞에서요. 영호 씨가 허망한 웃음소리를 냈다. 하여간 그래서 두 분이 이곳에서 부부인연을 맺었고 우리 사이를 잘 키우셔서 제 딸과 맺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인생의 성과인 거죠. 그런가요? 하긴 내가 한 일이라곤 아들 하나 반드시 키워낸 것뿐입니다. 그거면 됐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간 발표한 논문들이야 제가 안 썼어도 누군가는 썼을 것이고 그 대부분은 제가 참고했던 도서 속에 거의 있는 것들이죠. 결국 사돈과 저는 자식들 맺어준 것을 삶의 결실로 여겨야 할 것 같네요. 자, 드십시다. 나는 술잔을 치켜 올렸다. 내 옷소매가 만들어낸 바람에 식탁에 그녀의 사진이 내 앞으로 조금 밀려왔다. 그녀가 그 자리에 있는 듯 가슴이 고적해왔다. 입에 문 술을 막 넘기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다. 영호 씨와 나는 갑자기 꿈을 깬 듯 서로를 마주보았다. 누구지? 영호 씨가 술잔을 내려놓고 현관 앞으로 걸어갔다. 열린 현관문 사이로 해나가 쪼르르 내게로 걸어왔다. 아이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해나가 집에 가고 싶다고 보채서요. 저녁도 잘 먹었고 양치도 했으니 그냥 재우시면 돼요. 현관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침에 벤에 해나를 태우고 갔던 오늘 생일을 맞은 아이의 엄마인 것 같았다. 영호 씨는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하다 현관문을 닫았다. 해나는 어느새 내 무릎에 앉아 있었다. 외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나 보구나. 그렇지. 영호 씨는 아이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주름진 얼굴을 찌푸러뜨렸다. 내 품에 안긴 해나의 머리칼에서 풀내음이 풍겨왔다. 마치 식탁 끝에 비스듬히 놓인 사진 속 그녀가 앉은 잔디밭에서 그 냄새가 풍겨오듯이. 나는 해나를 무릎에 앉힌 채 영호 씨와 술 몇 잔을 더 마셨다. 어느새 해나가 내 팔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우리도 그만 마실까요? 김 교수님은 식사는 다시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저는 안주로 집어먹은 것들로 됐습니다만. 영호 씨가 식탁을 치우려고 일어섰다. 나는 반쯤 먹은 갈비탕 그릇을 영호 씨 앞으로 밀어놓으며 해나를 추슬러 안았다. 저도 괜찮습니다. 해나를 안고 일어선 나는 어느 방에 눕혀야 할지 영호 씨에게 눈으로 물었다. 그냥 안방에 눕히세요. 제가 데리고 자야지요. 해나를 침대에 눕히고 새삼 방 안을 둘러봤다. 이 방에서 아내와 잠들었던 게 언제였던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 여름이었다. 그때 혀짧은 소리를 내던 해나가 어느새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아이들과 어울리며 한국말을 안 쓰고 영어로만 말한다고 서영이가 전화로 했던 말이 생각났다. 이 아이는 이렇게 미국인이 되는 건가? 경력 없는 두 개의 얼굴을 하고서. 물끄러미 내려다본 해나의 얼굴 위로 언뜻 그녀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녀를 딱히 닮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의 피 속엔 분명 그녀의 피가 섞여 있었다. 나의 피와 함께. 나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치 오랜 세월 발효된 그녀와 나 사이에서 해나가 태어난 듯한. 이 방에 오랜만에 들어오셨죠? 영호 씨가 설거지를 하느라 걷어올렸던 옷소매를 내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네요. 집사람과 이 침대에서 자곤 했는데. 나는 벽에 걸린 사진을 또 바라봤다. 영호 씨와 그녀가 오롯이 늙은 채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을. 오늘은 김 교수님도 여기서 같이 주무십시다. 우리 해나를 가운데 눕힌 채 한번 잠들어 보자고요. 집사람이 꿈속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와 줄지 모르잖아요. 꿈에 찾아와 줄지 모른다는 그 말이 외려 꿈처럼 들려 나는 혼자 헛웃음을 웃었다. 개수대가 두 개 달린 그 방 욕실에서 영호 씨와 나란히 서서 간단한 세면을 한 후 해나를 가운데 두고 누웠다. 영호 씨는 곧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나는 낮에 잤던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깊이 잠든 아이가 숨을 내쉴 때마다 풀잎향이 풍겨왔다. 영호 씨가 침대 옆 테이블에 가져다 놓은 사진 속 그녀가 앉은 잔디밭의 풀내음이 해나의 숨을 통과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문득 이 어린 해나에게 많은 것이 고여있다는 걸 생각했다. 오래전 서슬퍼렀던 정치의 바람과 나를 입히고 키웠던 사채시장의 바람과 푸른 잔디밭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던 그녀와 까까머리 나 사이에 그녀가 모르게 불던 바람과 타국의 이민살이 비탈해서 버둥대던 사람들의 바람과 그리고 기어이 그녀를 데려가 버린 그 무서운 전염병의 바람까지도 고여 있다는 걸.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박경숙 작가는 1994년 미주 한국일보로 등단했는데요. 소설집으로 안개의 칼날, 빛나는 눈물, 의미 있는 생, 장편소설로 구부러진 길, 약방집 예배당, 바람의 노래 등이 있으며 통영 문학상, 김용익 소설 문학상, 노근이 평화상 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